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세금 전문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2권의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매일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럼 매일 1,000만 원을 쪼개서 계속 계좌이체 하면 이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우선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느 금액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고 해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사람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이를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에 자동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고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고액 현금 보고 제도가 매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이 가족 간 계좌 이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는 고액 현금 보고 제도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취지가 불법 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1,000만 원 이상 이체했다고 이걸 바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가족 간 이체도 우리 단순히 엄마가 나한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했다고 해서 고액 현금 보고 제도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의심하는지는 별개의 거래라는 거죠. 따라서 가족 간 이체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는 가족뿐 아니라 제3자끼리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걸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거래가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이 거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공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는 어느 정도 금액부터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에는 과거 10년간 증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배우자 간에는 6억 이상, 직계 존비속, 즉 아버지가 나한테나 아니면 내가 아버지한테 주는 금액이 5천만 원,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2천만 원을 넘어서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이건 증여세로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정기조사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조사를 말하고 수시조사는 특정한 거래 자체가 의심되거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정기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가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코스닥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력이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 번인데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진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살 때 내 능력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우리 소득을 넘어서서 부동산을 사게 됐는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 요청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너네가 신고한 내역이 잘 됐겠지만 내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조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분이 잘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나오는 건데 이제 수시조사라는 건 특정한 이제 아이템이라든지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세무서에서 이 업체는 어떻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가 잘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우고요.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보통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누군가한테 이제 조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알겠죠. 본인 자금을 넘어서서 이제 그 조달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면서 조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 회사는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장부상의 재고가 예를 들어 100억인데 실제 재고가 한 200억 정도, 재고 장부상보다 실제 재고가 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세무서에서 특별히 이걸 알고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 때는 퇴사한 직원이 이 재고에 대한 문제를 세무서에 조금 찔러서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인데, 그때 나왔던 세무 공무원들은 회사에 직접 본체를 들고 가서 본체의 재고 파악 현황이라든지 실제 장부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내용들을 다 들고 가서 파악을 했었고요. 보통은 사실 그렇게까지 재고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하드 카피 정도로만 확인을 하지, 실제 컴퓨터 본체를 직접 들고 가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카피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무조사 시에 어떠한 요청 자료들을 이제 그 사전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테니까 이런 자료들 미리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하드카피라든지 소프트카피로 조사 나온 세무서 담당자한테 주지, 이걸 컴퓨터 본체 자체를 세무서 담당자가 들고 가서 이거를 파악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사례가 있긴 하죠.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 나왔을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세무조사를 우리가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착수할 건데 우리가 파악할 자료는 이런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미리 이제 준비해 달라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 자료들을 파악하면서 요거는 조금 이상한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세무사는 회계사가 원칙대로 이제 회계라든지 세무적인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제 회사 오너분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원칙대로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오너분들이 이거 좀 세무조사 때 같이 대응하자 라고 한다던가, 이건 좀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좀 상의를 하고 나중에 이거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한번 방어할 논리를 펴보자,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과세를 맞자라고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들은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넘어갔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회사 담당자라든지 오너분들이 요거는 충분히 뭐 나중에 세무조사 때 같이 대응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세무조사 때 그냥 맞자 라고 합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 회사 담당자하고 라든지 아니면 오너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책임을 지는 소지가 조금은 덜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이걸 영상으로 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연예인분들이야 매출은 워낙 높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작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이려면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이외의 비용들을 암암리에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세무사분이랑 연예인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요 연예인분들은 본인의 사업 이외의 비용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수입이 너무 높은데 비용 처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 네, 요번에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분인데,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이제 사실 본인 자금이 없어서 동생으로부터 이제 계좌이체를 받고 그 계좌이체 받은 그 금액으로 이제 주택을 하나 취득하신 사례인데, 그렇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이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셔서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계좌이체를 했다고 이게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좌이체라는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계좌이체를 했다라고 이거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계좌이체를 했지만 이게 조금 큰 규모라든지 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진다면 이거에 대한 계좌 내역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누군가부터 계좌이체를 받고 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 거지 누군가한테 계좌이체를 했다고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우리 부부간 계좌이체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번 돈 10억을 아내한테 계좌이체를 하고 요 아내가 남편이 준 돈 10억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아내가 직장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요 남편이 준 돈 10억은 증여로 봐서 이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주는 생활비 명목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여의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부부간 증여 6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제 부부간 증여 6억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돈은 줄 수 있지만 증여 공제 6억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 간 증여는 이제 사실혼이 아닌 이제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나이 많은 30, 40대 자녀에게 이제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미 자녀가 직업을 가져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또 대학원을 가다 보면 이제 생활비가 쪼들리다 보니까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케이스나 아니면 맞벌이를 하는데 또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에 대해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 즉 사회적인 경제활동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생활비라고 한다면 이 생활비를 주더라도 받는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내가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받는 생활비라고 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내가 부양해야 할 자녀에 대한 생활비는 받는 자녀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일정한 소득 수준이 있어서 내가 꼭 부양하지 않아도 될 자녀에 대한 생활비는 받는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사례로 든 자녀가 취업 준비로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늦은 나이에 계속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비를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부양해야 되는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결혼을 한 자녀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그런 자녀를 부양하게 됨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서 내가 생활비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가 소득이 있지만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원을 다님에 따라서 내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런 부분은 내가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녀는 충분한 소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자녀도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거죠.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누군가의 신용카드를 내가 대신 쓴다고 하면 그 신용카드의 원천이 누군가의 소득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용카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가 맞죠. 내가 누군가한테 현금을 주고 그 현금으로 생활하냐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신용카드를 주고 그 신용카드를 생활하냐 사실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증여가 맞는데 누군가한테 현금을 주면 당연히 이거는 명확한 증여가 맞는데 누군가한테 신용카드를 줘서 그 신용카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한다면 요거는 사실 적발하기는 쉽진 않아요. 만약에 같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같은 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하는 신용카드를 쓰면 당연히 그게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은 부산에 있다. 부산에 있는 부모님한테 신용카드를 쓰라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내 생활권이 당연히 서울이고 부모님이 부산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명확히 다른 생활권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같은 생활권, 서울 내에서 이 신용카드를 줘서 쓴다고 하면 이거를 증여로 봐서 적발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같은 생활구에서는 조금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 신용카드로 병원비 같은 경우를 좀 쓰실 수 있잖아요. 병원비 아니면 뭐 본인의 자동차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다면 소득세 같은 부분을 신용카드 긁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쓰는 경우라고 하는 그 지출비의 범위랑은 조금 다를 거잖아요. 부모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소득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소득세 납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을 하시는 부분을 신용카드 쓴다면 이건 명확하게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증여로 볼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마트를 쓰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분의 사례인데, 우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 2년,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판 케이스인데, 보유 2년을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고, 이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과세가 아닌데 왜 양도세 신고를 안 했나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거주 2년의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2년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 주택이 비록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무조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해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취득 당시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주 2년의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살 때는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 세금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단계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따져봐야 되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부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와 양도 시점에 있어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유에 있어서 제일 이제 큰 세금이 종부세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즉, 우리 종부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이제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12억 원,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이제 9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2주택자인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이라고 하면 나는 20억에서 9억을 공제한 11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주택의 공시가격 20억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진 10억에 각각 이제 9억을 공제한 1억에 대한 종부세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단독 명의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9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동명의라고 하면 9억을 각각 나눠서 총 18억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인 H가 주택 한 채를 판다고 가정할 때 그 주택의 시세 차익이 6억 원이라고 본다면, 그 시세 차익 6억 원이 단독 명의라고 하면 나는 6억 원에 대한 시세 차익 양도세를 고려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이 6억에서
이제 각각 부부 공동 명의로 쪼개진 3억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양도세율을 부담하냐, 6억에 대해서 소득을 쪼개진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냐라는 것은 그 양도소득 세율을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을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공동명의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이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공동명의로 한 주택을 팔 때 이제 그 양도세 측면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부간 증여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증여 부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사실은 단독명의보다는 당연히 제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해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증여를 한 다음에 이제 파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부간 증여는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팔아야지만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 원래는 5년인데 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부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돼서 이제 양도할 때 이제 양도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제 애당초에 공동명의를 가져올 때 아내가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율을 우리가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5대5는 아니거든요. 6대4도 될 수 있고 7대3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내한테 줄 수 있는 6억까지의 증여 공제를 생각한 다음에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동명의 지분을 책정하든가 아니면 아내에 대한 공동명의를 책정할 때 조금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지분율을 책정하는 방법,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보유 측면, 양도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그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무조건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려요. 제 생각에는 0.5채씩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두 채를 각각 단독 명의로 가진다면 요거는 이제 내가 집을 하나 팔 때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집을 두 채 갖고 있지만 내가 한 채를 팔 때 이 집을 팔 때도 결국 0.5채에 대한 양도세 부분을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채 들고 있고 내가 한 채 들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한 채 들고 있는 집이 10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0점으로 쪼갰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5억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내가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냐 아니면 남편이랑 아내랑 각각 5억씩 쪼개진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에서 선정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 조사 대상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무작위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 제출 대상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소지하는 주택에 관계없이 취득할 때 모두 이제 해당이 되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주택의 취득이라면 일정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내 소득을 벗어나서 취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라든지 증전 대여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출처 조사는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집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들 자금 3억, 아버지가 이제 7억을 줘서 아들이 이제 그 집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당연히 그 7억에 대한 주택 취득 자금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세무서에서는 아버지 자금으로 그 집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 자금 7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잘못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증여받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이 10억인데 이 10억을 증여받는 우리 아들 한 명한테 증여해서 그 아들이 이제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증여받는 사람을 한 명이 아닌 5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 10억을 5명으로 쪼개면 2억이 되잖아요. 그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면 2억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 명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나눠서 증여하라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증여 당시의 시세를 좀 봐서 증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세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여 당시의 시세가 조금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좀 더 낮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겠죠.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좀 더 우리 부동산 가격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그 떨어진 가격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은 굉장히 슬프고 이제 아무래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신 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법에서는 이 돌아가신 날을 상속 계실로 이제 보고 있고 우리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를 챙김으로써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이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상속 계실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상속인에게 한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 계실 이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한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이걸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속 계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는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상속 계실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제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상속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장례 비용이 500만 원이 미달한다면 500만 원까지, 5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장례 비용하고 10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까지,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장례 비용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봉화시설이라든지 자연장지에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면 봉환시설 비용하고 5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이제 공제할 수 있어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원스톱 상속 서비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잘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그런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의 예금, 적금, 모험 등의 여러 가지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은 한번 네이버라든지 검색하셔서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챙기셔서 원스톱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망 진단서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서류이긴 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나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절세가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용을 했어요. 이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이제 양도세를,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왜 절세가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에게 주택을 한 채 증여를 하는데 이 주택을 증여했을 때 시가가 8억인데 이 주택은 이제 임대보증금이 6억으로 누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 1은 내가 이 임대보증금을 직접 갚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케이스 2는 내가 이 임대보증금을 내가 갚지 않고 아들한테 주택을 증여하면서 아들이 이 임대보증금을 갚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갚고 아들에게 이 주택을 그냥 증여를 한다면 아들은 이 주택의 시세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나는 이제 임대보증금을 갚지 않고 아들이 이 임대보증금을 갚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임대보증금 금액 자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아들은 이 주택의 시세 8억에 대한 증여세에서 내가 아들이 부담하게 될 그 부채인 6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온전히 부담하냐, 아니면 이 아들이 부담해야 될 8억을 내가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고 아들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냐라고 했을 때는 소득이 분산됨으로써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담보 증여는 부채를 증여받는 사람이 반드시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부담보 증여의 형식으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실제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갚지 않고 부모가 대신 갚는 상황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기재된 모든 채무내역, 즉 이제 채권자라든지 채무 만기일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임대보증금의 이제 만기 시점에 아들이 이걸 갚냐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기 시점에 이제 증여를 받은 아들이 그 소득이 없어서 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소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담보 증여 시 모든 부채가 증여재산 금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제출이라든지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만 이제 증여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상에서 대출을 받은 그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담보 증여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분산되면서 그 소득의 분산된 효과로 인해 부담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부담보 증여할 때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증여하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과된 양도세의 효과를 따진다면 결국은 단순히 이제 증여를 통한 효과와 부담보 증여를 통한 효과 둘 중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부담보 증여를 실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분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2주택임에도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라서 이제 전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통해서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주택자인 분들이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기를 권하고 있죠. 네, 우리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을 주는 것은 금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를 빌려줬다고 하진 않고 그냥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지, 언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돈을 갚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 거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전 대여 거래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 간에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금전대차 계약서에는 당연히 대여 금액, 만기, 이자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 금전대차 계약서 상의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지급하는 사람은 이 이자 지급 금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이자를 빌린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 대차 계약서 상에 원금 상환 일자에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은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공증은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이자율 측면에서는 이 이자율이 1%든 2%든 3%든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없어요. 뭐 1%로 했다고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다. 3%로 했다고 이거는 대여다라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이자율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된다. 뭐 저리로 하면 이제 1%라든지 뭐 2%. 요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서 금전 대차 거래로 이자를 지급하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게 문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만기만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만기 시에 이제 금전을 갚는다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자가 없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제3자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돈만 빌려주지 않잖아요. 이자도 당연히 받는데 이자 없이 원금만 이제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거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자율은 좀 책정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공증은 사실 형식으로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형식을 지키더라도 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만기 시에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니까 공증은 아무리 받아도 실질로 이자 지급과 그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공증은 꼭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기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기준에 있어서 뭐 만기 30년이면 이거는 증여다, 뭐 만기 10년이면 이건 대여다 라고 기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준은 사실 없고요. 사례로 이게 좀 살펴보면 이게 통상적인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통상 이례적으로 한 30년, 40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본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과세 당국에서는 뭐 단순히 이제 대여 시점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길게 하냐에 따른 증여냐 대여를 보진 않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대여 기간을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다라고 사실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납세자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27.5%의 원천 징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잡히게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자 지급만 하고 신고를 하기도 또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고,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소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원금 부분과 더불어 이제 가산세 부분이 추징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많이들 지금은 이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이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로 10년 등록을 하면 이제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렇듯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기간이 장기로 10년의 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을 두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으면 해요. 중간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못 파는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는 애당초에 이 집은 임대주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집은 내가 좀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라는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좀 등록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직전에 그 임대차 계약 시점보다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5%의 상한을 조금 지켜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상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지키실 수 있는 분만 임대주택으로 좀 등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세금은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분들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절세되는 방안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머리를 혼자 맞대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맞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모든 걸 다 챙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납세자분들도 같이 서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챙기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절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에 뭐 기재된 연락처라든지 뭐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